오직 12번째 서 오직 나만이 나를 해방해 줄 수 있다.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우리 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용서는 해방이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나치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자주 묻는다. 내게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성의를 버리고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진 죄책감을 스스로 신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게는 나 자신을 해방해 줄 힘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용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저는 과거에 사로잡힌 희생자나 죄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만이 담겨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다. 용서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방법이 난 그 사람과 다 끝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효과가 없다.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떠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 우리는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불리하게 사용하게 된다.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어도 좋다고 누군가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피해보는 일은 전혀 괜찮지 않다 하지만은 피해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해방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많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정등성, 복수, 사과, 심지어 그것 잘못을 시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욕구 등이 그것들이다. 매우 오랫동안 나는 팔가이에서 요세프 맹겔레의 뒤를 추적하는 환상을 품고 있었다. 팔가이는 요세프 맹겔레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도망친 것이다. 동조자가 저널리스트인 척하며 그에게 접근한 다음에 그의 집으로 걸어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하려 했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당신을 위해 춤췄던 그 소녀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살해했다. 나는 더는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과 그의 눈에 나타나는 진실을 보고 싶었다. 그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정자 피에 무릎 꿇기를 원했다. 그가 자신이 약해 빠졌다고 느끼고 나는 강하고 승리했다고 느끼고 싶었다. 내가 정확히 복수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고. 내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환상은 내게 그들한 만족감을 주었다. 나의 분노와 비탄을 없애주지 않고 단지 잠시 유예해주기만 했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고 그 진실을 말해주면 과거를 놓아주는 일이 더 수월해진다. 회복적인 사법제도, 전쟁범죄재판소, 진실과 화해위원회 등 공동 집단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가한 해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세계의 법정은 진실을 밝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을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다. 다음으로 할 이야기에 잃어버린 놀릴지도 모르겠다. 분노 없이는 용서도 없다. 우리도 나는 분노와 관련하여 엄청난 문제들을 겪었다. 나는 분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분노는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나는 분노 속에서 길을 일이라 생각했다. 일단은 넌 시작하면 절대 끝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분노가 나를 완전히 예치고 삼키려고 생각.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반대는 표현이다.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몸 안에 머무르는 것. 너무 긴 거.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용서는 해방이다. 나는 내 분노를 회로두고 자신에게 일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심리 중성이 나를 깔고 앉아서 나를 제압하려고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면서 원시적인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표출했다. 침묵의 분노는 자기 파괴적이다.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분노를 뿜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통을 터뜨릴 때면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다른 요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는 중독적인 행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진짜 어떤 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클, 해로운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분노에 관련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내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선 소멸시키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착한 여자아이 혹은 착한 남자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다면, 분노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두려운 어떤 것이 배워왔다면, 혹은 다른 누군가의 분노에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는커녕 스스로가 느끼도록 허용하기조차 매우 힘들다. 리나의 남편이 아무 설명이나 논의 없이 그녀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갑자기 말했을 때 리나는 상실감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었다. 직장일을 잘 해내고 새 자녀를 사랑하고 직원하고 세련된 헤어 스타일과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심지어 다시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내면이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삶에 배신당했다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저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깊은 슬픔, 이탄, 죄책감 등의 감정을 겪었다. 그녀는 온갖 힘과 에너지를 끌어모아 아이들을 부양해야 했고 이혼 절차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는 내내 그녀는 어떠한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오래전에 친애하는 이모가 유사한 이혼 과정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이모는 세상에서 물러나서 수십 년 동안 숨을 죽인 채 전 남편이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 용서를 내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이모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모의 슬픔이 내일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리나는 어느 날 혼자서 숲속으로 산책을 떠났다. 자신의 내면에 틀림없이 도사리고 있을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서 입히는 분노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산책로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고 아무도 없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서 최대한 크게 비명을 지르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막혀버렸다. 분노를 표출하려 노력할수록 더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하면 제 분노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느끼는 게 너무 무서워요.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먼저 분노의 정당성을 부여하세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다. 분노를 외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주의자들이 고통받는 이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 중 어느 쪽이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고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한 척하고 있다. 이는 우리를 해방해 주지 않는다. 비명을 지르고 주먹으로 베개를 내리쳐라. 해변이나 산 꼭대기에 혼자 가서 바람이 내고 소리쳐라. 그것을 막대기로 움켜잡고서 등고등을 두들겨 펴고 뒤로 부숴라. 자동차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불러라. 혼자 비명을 지르는 건 어떤가? 창문을 떠올린 다음에 크게 두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숨을 내뱉으면서 목소리를 얹어라.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비명으로 고조되게 해라. 만고에 보이거나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는 내 남자를 찾아올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비명을 지르고 싶네요. 함께 비명을 질러보는 건 어때요? 비명을 지른다. 아유, 여기 있습니다. 자, 분노를 표출했을 때 비명을 지르고 주먹을 베개 내려쳐라. 분노는 2차 감정이다. 기저 1차 감정이 뜨는 가버리자 밤을 기저다. 분노를 태우리라. 그 어리는 감정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 혹은 슬픔이다. 오로지 그리고 나서야 세상에 가장 힘든 작업을 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분노에서 수도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 집 수도물이 오염되지 않은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 집안으로 들여보냈고 주먹을 안내했다. 그는 싱크대의 수도를 들어보고 욕실의 수도꼭지를 살피고 다음 말했다.
제 관리를 불러야 합니다. 금속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놈도 와달라고 자신이 휴대전화로 동료를 불렀다. 더 가슴을 싣고 공식 신문지로 가슴에 찬 한 남성이 도착했고 그들은 모든 수도꼭지를 한 번 더 살폈다. 그리고선 내게 몸에 지닌 모든 금속 물품을 일단 풀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계벨트, 장신구, 여러 가지 팔찌를 풀었다. 반지들은 더 풀기 힘들었다. 관절 때문에 나는 반지들의 작은 핀을 따라 고리를 끌려서 풀도록 수선을 받았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푸른 손가락 관절을 반지가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관절 때문에 고리를 푸는 일이 좋다. 그리 얼마나 하지 않다. 나는 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다시 수도꼭지를 점검한 후에 수도머리 어떠한 조처를 취했다. 그들은 내게 욕실 친구들이 가서 수도머리 바른 색으로 변하다지 물을 계속 틀어놓으라고 했다. 나는 복도를 걸어 내려가서 수돗물을 튼 다음에 그것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다가 번뜩 정신이 들었다.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 목걸이와 팔찌, 반지를 몽땅 챙긴 채 말이다. 경찰은 내가 최근에 성행하는 노인 대상 사기 조직의 가정체가 목표로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유치한 계략에 속아 넘어가더니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고 허술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지 생각할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그들을 내 안에 들여보냈고 그들이 내 집을 여기저기 활보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나의 장신구를 직접 건네었다. 경찰과 자녀들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내가 그들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물건들을 훔쳐갔지만 나를 다치게 하진 않았다. 만약에 내가 저항하려 했다면 그들은 나를 끊으러 먹거나 혹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아무 울정 없이 그들이 시킨 대로 모든 일을 고분고분 따라 해서 내가 생명을 구한 것일지도 몰랐다. 이 관점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마리안의 기저귀 안에 그것을 숨겨서 체코버를 손으로 박혀 밖으로 몰래 나갔었다. 그것은 난지 한 개의 물건이었지만 내게는 더 많은 것을 상징했다. 인생을, 모성을, 자유를 상징했다. 그 다음으로 공포가 찾아왔다. 며칠 동안 나는 그들이 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에 돌아와서 나를 살해할 것이라고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거기는 그 범죄자들을 호되게 꼬집고 벌주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다. 어머니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내가 소리지는 옷을 상당히 더 수치스럽지 않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흰감을 직접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이 명령에 따라서 순순히 살레미를 그들이 내 반지를 부릴 수 있게 했다. 난 이 버전의 내가 증오스럽고 취약하고 너세하고 잘 쏘고 넘어가는 그렇지만 이런 이름표를 내게 붙이는 사람은 나뿐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내게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한다. 나 자신 있는 그들은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온전한 존재로 사랑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고 그들을 해방해 주었다. 내가 나를 해방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 최근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나와 오드리는 암스테르담에 갔다. 안네 프랑크하우스에서 연설했고 그런 다음에 가장 눈부신 방식으로 영광을 누렸다. 네덜란드 국립발리단의 수성무역수인 이혼 더용이 내가 슈비츠에서 첫 번째 방에 맹겔레를 위해서 초원장에 했던 상하의 현금을 받아 한 작품의 안무라고 공연을 했다. 공연은 1919년 5월 4일에 열렸다. 내가 군식 기리엔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된 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네덜란드의 국가 기념일이었다. 네덜란드 현지는 강제 수용소로 죽은 사람들과 살아돌아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2분 동안 묵념했다. 나와 오드리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치 유명 인사들처럼 환영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껴안았다. 네덜란드의 왕과 왕비는 공연에 늦게 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의 자리가 배정되었다. 그 공연 자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다. 나는 이혼 더용의 힘, 우아함, 열정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녀는 지역안에서 아름다움을 초월해서 그려냈고 더욱 압도적인 것은 맹일레를 묘사한 방식이었다. 맹일레는 검질은 유령이고 슬프고 공허한 채로 강제 수용소 수감자인 내게 접근하고 또 접근해주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공연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관중들은 일찍 일어나 우리 같은 갈채를 보냈다. 박수소리와 저자들 몰입에 이원도용이
고타고를 하늘로 안고 어디에서 내려와 나와 오드리가 앉는 곳에 걸어왔다. 스고드라이서 우리에게 비쳤다. 걸리리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날 껴안고 나서 자신이 받은 가장 큰 고타고를 내게 해줬다. 극장 전체가 감동으로 터져가 나가는데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극장을 날 때까지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해 쓰였다. 나의 분노를 사고 맹글레와 이틀을 넣어주고 살아남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극장에서 딸과 함께 내 과거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가 무대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날 성소 목사에서 깨달은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을 모욕적으로 까딱거리면서 살짝와 죽은 자를 선택했지만 맹겔레는 나보다도 더 깊이 마음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자유다. 용서하지 않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새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내가 용서하면 나는 그에게 계속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걸까? 나는 공정성 혹은 사과나 사실을 인정했을 때 용서할 거야. 만약에 당신이 이 문장들 가운데서 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감이 간다면 당신은 누군가에 대항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누려야 할 인생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 말이다. 용서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무언가가 아니다. 용서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해방해 주는 방법입니다. 분노를 인정하고 표출하라. 나는 자신과 분노에 들해라. 만약에 분노한다는 아이디어가 혼자서 대인에게 너무나 무섭게 느껴진다면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치료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만약에 내게 상처를 누군가를 놓아주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비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결백한 상태로 태어난다.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자그마한 존재가 주는 따뜻함과 신뢰를 느껴보라.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뜬 눈을 들여다봐라. 완전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구석구석을 모두 흡수하겠다는 듯이 내가 여기서 항상 널 위해 살아갈게. 나오며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선물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제거할 수 없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양초 아래에 따르는 헝가리 속담이 있다. 52제에서 피할 수 없는 트라우마, 고통, 슬픔, 비참과 함께서 해도 삶은 선물이다. 삶을 축하하라.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상실이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간다면 재미있게 놀고 삶을 즐긴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한다면 우리가 왠지 망정을 욕보이거나 혹은 과거를 욕보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크게 소리내어 웃어도 괜찮다. 즐거워해도 괜찮다. 심지어 52째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삶을 축하했다. 상상의 연애를 준비하며 최고의 호밀빵에 캐러멜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헝가리의 덕공이 어린 파프리카시 치르케의 파프리카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옥신각신했다. 어느 날 밤에 최고의 가슴 경연대까지 이뤘다. 누가 우승했을까? 전쟁의 마지막 나날 동안에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수용소 안에서 인육을 먹는 일들이 발견했다.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이 진흙탕에 쓰러진 채로 굶주림으로 인한 환각에 시달리며 인육을 먹는 일에 굴복하지 않고서 생명을 유지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어떤 목소리가 더 풀을 먹으면 돼. 심지어 죽음 언덕에서도 내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나는 어떤 풀을 잎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묵건했다. 왜 나인가? 하지만 이제 나는 묻는다.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생존했다. 그래서 과거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떻게 존재할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고 내 부모님과 모든 무고한 사람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 또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하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신만의 인생 교훈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맞네요. 감사의 결정은 항상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에게 보내어진 것입니다. 절대 은퇴하지 말라고. 저희 선생님들과 멘토들 그리고 저희가 어설군의 구성원이 되도록 지지해준 모든 분 감사. 몸소 모범을 보여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링크와 그의 동료들이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저희의 가이드와 불변이 되어진 일들이 감사하고 일상생활에 저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책을 철거하면서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책을 철거하는 것은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희의 비범한 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그 어느 것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친구이자 치어리더인 웬디 워커는 진정한 상전자가 되는 것과 현재의 뿌리미르고 사는 법을 보여준 영감 넘치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나이 2달 만에 안나와 오드리는 서로 싸기 위해서 미어 기술을 연마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매입니다. 내게 위생자 혹은 구원자 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가르쳐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 고맙구나. 저희 뒤로 있는 세대들에게 저희 앞에 존재했던 선조들에게 우리가 성전자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서 배운 모든 교훈을 선물로 받고 지금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 그림자 속에 숨겨진 존재를 발견할 기회,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되찾을 기회, 마음의 감옥에서 죽음의 여성에서도 삶은 선물입니다. 그에게는 나를 영원히 바꾸었다. 오늘 평가서 이 책은 인류에게 하나의 선물이다. 믿기 힘든 종류는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에그 박사는 내게 영웅이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전화음 속에 살아남았지만 고통스러운 과거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강력한 선물로 바꿔나가기 때문이다.